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이제 엔지니어 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다 담겨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만 지금까지 계속 쳐다봤는데, 사실 기술적인 측면만 봐서는 이게 잘 이제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값이 왜 올라왔고, 왜 현재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배경, 이제 논리가 뭔지를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금이다라는 말이 많죠. 여기 보면 이제 페이팔 창업자가 이제 금고소의 근거라고 했고, 토마스 리 또 나왔죠. 아까 보셨죠? 여전히 최선의 선택, 뭐 쭉 나왔는데, 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요 앞에 눈여겨보셨으면 아실 텐데, 요 네 군데가 소스가 똑같아요. 외국 매체 똑같아요. 어딘지 아시는 분? 예, 맞추셨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어떤 릴레이를 하는데 항상 똑같은 데가 릴레이가 되고, 잘 눈여겨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 잘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보실 토마스리 계속 나올 겁니다. 뭐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제 미래의 화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화폐가 도대체 뭔지 한번 엔지니어 분들이니까 잘 생각을 깊이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화폐는 왼쪽 상단에처럼 이제 조개도 사용했고, 그죠? 그 다음에 엽전도 사용했고, 금화도 사용했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보신 적 있어요? 이 돌. 이게 여기가 어딘가 하면 이제 얍이라는 섬인데, 1917년도에 헨리라는 사람이 이 섬에 직접 갔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썼는데, 이쪽 사람들이 뭘 돈으로 쓰는가 하면 돌을 돈으로 쓰는데, 이 돌이 이 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섬은 위치가 어딘가 하면 호주의 북쪽이에요. 호주 위쪽. 필리핀 이제 오른쪽 동쪽인데, 이 섬에서 500km 떨어진 팔라우 섬에 가면 화강암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몇 달 동안 이제 돌을 깎아서 반짝반짝 흐리면 좀 값어치가 많이 나오고, 제일 작은 건 한 30cm? 요거는 한 3m 넘겠네요. 그죠? 돈으로 이제 썼어요. 돌을 썼는데, 가만히 보시면 돌에 아무런 흔적이 없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옮겨가도 실제로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냥 기억만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믿었죠. 가장 웃긴 얘기가 뭐냐면, 이 섬에는 전설적인 돌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그 돌을 못 봤는데, 가장 값어치가 있는 돌이 있어요. 이제 사연인즉슨, 먼 옛날 조상이 거의 2년을 팔라우 섬에서 돌을 닦아서 뗏목으로 가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졌어요. 아무도 못 봤죠. 못 봤는데 이 사람이 와서, 나 분명히 있었다. 근데 다행히 한 5명 정도 목격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인정.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년 동안 바닷속에 깔려있는데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걸로 집을 사고, 그렇지만 옮기지는 않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옛날의 화폐는 적어도 1971년도 전까지는 그 자체에 어떤 내재 가치가 있었어요. 만드는데 힘들다든지, 지금 종이돈하고 좀 달랐죠.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엽전은 주로 이제 구리를 썼죠. 그래서 엽전을 녹여서 얻는 구리로 상당 부분의 돈을 회수를 할 수 있었죠. 그 돈 자체가 척도의 기능을 많이 수행을 했고, 금은 당연한데, 항상 이제 전쟁이 문제죠. 전쟁을 치면 정부가 항상, 그때는 정부가 왕조가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그 구리를 조금씩 적게 넣죠. 그죠? 그러면, 그레시암에 이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뭐 구축이라는 거 어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리가 50% 든 엽전이 있고 구리가 10% 든 엽전이 있다면 누가 이 50%짜리 써요? 50%는 집에 그냥 놔두고 오죠? 10%짜리만 계속 쓸 거잖아요. 그죠? 금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예전의 모든 돈은 그 돈 자체로 어떤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다시 황금성이 있는 거는 보통 집에 숨겨두고 가치가 없는 쪽이 계속 쓰게 됐죠. 최초의 지폐가 누가 만드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 활자를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지만 쿠베르탱이 뭐 그러다고 알고 있듯이 최초의 지폐는 이제 중국이라고 이게 정설인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존 로우라는 사람이 뱅크 제너럴에서 발행한 지폐가 공식적인 지폐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하는데, 존 로우는 그 당시에 이제 1716년도 사람들은 이제 은을 이제 주로 거래를 했는데, 집에 이제 토끼가 뭐 하니까 보관을 하잖아요.
보관증을 써줬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은을 보관하면 얼마를 보관했다고 써주니까 사람들이 다시 은을 되찾아서 그걸 거래하는 게 아니라, 야, 여기 보관증이 있으니까 이걸로 뭐 해. 이렇게 거래하기 시작한 걸 보고, 아, 이거 봐라. 사람들이 은을 다 안 찾아가네. 해서, 보관된 은보다 더 많은 이제 그걸 막 찍어내시겠죠. 실제로 보관된 은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보관증을 찍어내고 대출해줬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한꺼번에 찾지를 않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존 로는 그 재무장관까지 돼요. 프랑스에. 그 사이에 이제 뭐 사업을 해보겠다고 서인도 제도 회사라는 걸 하나 만들고 주식을 막 팝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인데다가 돈도 만들지. 그리고 뭐 식민지 개척 시대니까 사람들이 너나 나나 주식을 막 샀어요. 그리고 엄청난 배당금을 준다고 하니까 뭐 하녀들도 뭐 주식 사서 뭐 부자 됐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사업 수단은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할 때마다 계속 망했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면 뭐 식민지 계층이 바깥에서 일어나니까. 근데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을 못 벌어서 못 주잖아요. 좋은 방법 또 찍었어요. 막 계속 찍었어요. 그 배당금 주니까 사람들이 사업 잘 되는 줄 알고 주식을 또 사고 그 주식을 사려고 대출을 하는데 그 대출해 주는 돈 또 돈을 찍었어요. 마구마구 찍다 보니까 결국은 10년도 안 되고 탈로가 나서 이 보관증은 빵원이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존 로가 했던 방법이 현재도 우리 현대 금융에서 쓰고 있어요. 지급 준비율이라고 들어보셨죠? 은행은 10원을 가지면 100원을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은 합법화가 됐어요. 금융가들은 이거 무슨 레버리지라는 좋은 말로 포장을 했는데 레버리지는 쉽게 말하면 없는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무형의 돈을 만드는 거고 이것도 모자라서 만든 게 파생상품이죠. 저도 이제 파생상품 아까 만들었다고 소개했는데 파생상품은 실물 자체가 아니라 실물 자체를 다시 간접적으로 매개해서 값을 어떤 정한 기간에 우리가 뭐 어떤 선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레버리지를 또 올려요. 계속 올려요. 없던 강화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걸 이제 낌새를 좀 서서히 차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194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원래 미국은 2차 대전에 참전 안 했죠. 2차 대전에 왜 참전했는가 하면 1941년도에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습격을 하니까 그죠? 그때 뒤늦게 이제 참전해서 주로 이제 병참기지 역할을 해서 그 덕분에 나중에 수해는 미국이 거의 다 가지고 갑니다.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때 44개국이 1944년도에 미국에 이제 브렌트 우주에 모여서 하나 협정을 해요. 자, 미국이 전 세계 기조, 그때 기축통화라는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기조통화 역할을 하고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을 해요. 바꿔 말해서 35달러를 누구나 가지면 1온스로 바꿔주겠다. 1온스는 31g 정도 됩니다. 한 8돈? 7돈? 예. 4만원 정도 되네요. 엄청 사죠. 예, 고정을 하고, 나머지 나라는 미국 달러에 그냥 환율을 고정시켜야 돼요. 1% 범위 내에서는 자국이 알아서 하고, 1% 넘을 때는 함부로 못 바꾸게끔 하는 브렌트 우주 협정이 1944년에 만들어져요. 바꿔 말해서, 이때 돈은 종이 돈이 아니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었죠. 금보관증 역할을 했고 이거를 흔히 이제 금태환, 금본위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스운 게 뭔지 아세요? 요새 뭐 또 토지 공개념 때문에 얘기가 많던데 루즈벨트가 1934년도에 이 금본위제를 하려고 미국에서 개인이 금을 소지 못하게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습게도 미국 사람들은 달러를 갖고 있어도 금으로 못 바꿨어요. 왜냐? 개인이 금을 갖고 있다가 체포되면 10년형을 받았습니다. 1974년도까지예요. 상상을 못 하실 텐데 미국은 상상을 못하니 되게 많이 벌어지고 실제로 금본위제를 한 미국에서는 금을 못 갖고 있어요. 개인들이. 금을 바꿔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나라에서는 달러를 모으는 거는 금이니까 그죠? 열심히 달러를 모으고 기축통화 역할을 잘했어요. 근데 몇 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하니까 사실 이게 고정시키는 게 쉽지도 않은데다가 금본위제는 돈을 찍으려면 상응한 만큼의 금을 또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함부로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죠. 귀찮은 데다가 다들 보니까 이게 달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실물금을 더 원하니까 미국에 계속 금배하라고 하니까
1971년도에 닉슨이 우리 더 이상 금태환 안 한다 하고 근본이제를 폐지합니다. 71년도부터 소위 말하는 명목화폐 시대가 와요. 명목화폐는 뭐냐면 이제 금을 안 바꿔줘요. 다만 거기에 보면 리걸 텐더라고 하죠. 법적으로 가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 법이 있는 한, 그 국가가 있는 한, 그거는 국가를 믿어라 라고 한 명목화폐 시대가 1970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미국은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도 되죠. 이제 금을 따로 비축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물론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은 실물금을 이제 비축을 했겠지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근본이제가 사라진 71년도부터 금값이 얼마나 됐는지 보이시죠? 두 번 금값이 확 많이 하락하죠.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 경제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가 영국하고 미국이 나서서 의도적으로 금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어요. 그게 요 앞에 한번 떡 떨어질 때랑 최근에 하나. 금을 막 쏟아냈습니다. 금값을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그냥 물가가 오른다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가 오르는 거랑 인플레이션은 개별 물가는 오를 수 있죠. 왜? 수요와 공급이니까. 인플레이션의 의미는 전체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돈값이 떨어지는 거죠. 저희가 너무나 당연시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972년도에 어떤 사람은 금으로 계속 임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달러로 임금을 받으면 받는 수간은 같았지만 1917년에 이미 30배가 돼요. 왜냐면 금은 30배가 올라갔지만 1달러는 1달러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너무나 당연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당연한 거 맞나?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1달러 받은 사람이 금값을 쫓아가려면 연복리로 7.66%로 30년, 40년 안에 굴려야 되고 달리로는 64.8%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부자들은 왜 인플레이션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 부자들은 자산이 다각화되어 있잖아요. 현금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오른다고 우리는 다른 말 하지만 따라서 자산이 다각화될수록 인플레이션을 피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목화폐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의 부를 앗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말은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국가가 장난을 못 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양적 완화를 미국이 했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양적 완화는 2001년도에 일본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시작했고 양적 완화라는 게 뭡니까?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근본이제가 아니니까 마구 찍어도 상관없는데 미국, 일본 두 가지 강대국이 막 찍어대니까 어떤 현상이 하는가 하면 일본은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가 246%예요. 돈이 엄청 뿌려지니까 주가가 막 오르고 사람들이 이게 정시가 화랑이 됐다고 생각하고 경제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미국도 지금 105%예요. 중국 놀라셨죠?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의 공통점은 뭐냐면 과거 10년 동안 부채비를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 일본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제일 여기 이제 환장할 노릇은 이제 중국이죠. 열심히 미국 달러를 계속 사두는데 사두는 족족 계속 찍어대니까 같이 계속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방법도 없고 결국에는 명목화폐가 지금 한 50년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경기가 화랑을 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미국이 돈은 찍어냈잖아요. 그죠?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영향이 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이 경고음을 날리고 있는 와중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비트코인은 완전히 독립된 화폐이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 못한다.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화폐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럴듯해요. 그죠? 명목화폐 이제 이 뜻 사람이. 근데 국가라는 게 뭐냐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가는 조폭이에요. 조폭. 조직폭력배예요. 그죠? 조직이 갖춰져 있어서 우리한테 세금을 뜯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착한 조폭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선출한 조폭이에요. 100% 동의한 조폭은 없었죠, 지금까지. 뭐 52%면 나머지 49%는 동의 안 하지만 어쨌든 선출된 조폭이 착한 조폭이 다른 나쁜 조폭을 막아준다고 생각해서 모든 국가가 조폭하에서 착한 조폭하에서 왔는데 국가에서 독립되면 착한 조폭에서 독립되면 진짜 조폭이 들어와요. 특히나 금융은 왜 그런가 하면 금융은 용어가 되게 현란합니다. 아까 뭐 레버리지라고 그러고 뭐 아까 지급 준비율 10%를 신용창조라고 해요. 신용창조라고 그러고 막 이상한 용어 씁니다. 그리고 막 선물 나오고 너무 복잡해요. 지금 제도권에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사기성이 짙은 상품 되게 많아요. 금융상품이. 따라서 무엇보다도 국가하고 착한 조폭이 필요한 영역이 금융이거든요.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독립됐다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독립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 보세요. 발행이 독립됐나요? 아까 채굴하면 이제 되니까 독립되다고 착각하시는데 아까 10개 업체가 다 제가 채굴한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발행 독립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유통은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이 발행은 되지만 돈 있는 놈들은 다 그거 사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안 들어오니까 나쁜 조폭이 들어와서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게 독립될 수가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이 발행이 독립되니까 화폐가 독립된 거고, 이게 미래에 될 거라고 하는데 절대로 독립 안 돼 있고, 법정 통화에 지금 종속돼 있잖아요. 법정 통화로 매매가 되잖아요. 그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있는 놈들 다 가지고 지금 수요 조절해서 그걸 가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독립될 수가 있냐는 거죠. 독립될 수가 없어요. 법정 통화로 매매를 하는. 리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10개 업체가 리플의 주주예요. 리플은 채굴이 없어요. 리플은 그냥 1000억 개를 자기가 그냥 발행하고 그냥 팔아요. 그 발행한 업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구글 벤처스도 있어요. 이게, 여기는 발행도 독립 안 돼 있고, 유통도 독립 안 돼 있고, 절대 독립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독립됐다고 이제 보통 선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법정화폐로 매매되는 한은 절대로 독립적인 화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발행이 독립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경제를 어떻게 바꿔요? 경제가 과학기술을 이용해 완전 호도하는 거죠. 제가 잠깐 퀴즈를 드릴게요. 제가 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퀴즈입니다. 자, 블록체인이 기본적 내재로 해서 어떤 돌연변을 일으켜서, 그죠? 처음부터 이게 금융에서 써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그 치명적 부가 기능, 이것 때문에 다른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에 써서는 안 돼요. 뭘까요? 바로 맞추셨네. 우리 김영삼 정부가 한 게 이제 금융실명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2011년에 전북 김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시계를 막 돌려볼게요. 2011년 전북 김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인터넷 도박장으로 수백억을 한 이모 씨가 자기 김제의 마늘밭에 5만원권으로 110억을 묻어놓고 경찰에 구속됐어요. 자기는 생각했겠죠. 뭐 좀 살다 오는데, 실제로 이 이모 씨는 인터넷 도박장으로 1년 6개월밖에 안 받았어요, 실형을. 뭐 1년 6개월 살다 나와서 이거 마늘밭 파면 떵떵으로 살려고 생각했겠죠. 근데 아주 우연찮게 그 매형 때문에 들켰어요. 그래서 경찰이 처음에 안 믿다가 마늘밭을 파니까 110억이 나왔어요. 근데 2011년이면 이미 비트코인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을 샀어야죠. 그럼 절대로 못 뺏어가요. 여러분 실크로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블랙마켓이라고 주로 총기류, 마약 거래한대요. 예전부터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했어요. 왜냐? 추적을 못해요. 아까 제가 비트코인 설명할 때 A가 D에게 지급, 이래서 뭐 사람 이름처럼 김영민 씨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는 사람 이름을 안 쓰죠. 비트코인 주소를 쓰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제가 부자면 우리 애한테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200억씩 300억씩 줘도 아무도 몰라요. 그죠? 내가 비트코인 사고 비트코인 주소로 주면 누가 언제 누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완벽한 절대 익명성 때문에 금융회사에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얘기했는데 금융의 지급 결제 시스템을 비트코인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거랑 블록체인 자체가 화폐 역할을 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스템적인 문제랑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화폐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 때문에 이걸 원한다고 하는데 익명성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익명성이 있는 화폐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돈을 버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완전히 올라간 거는 2006년 중반쯤, 2016년 중반쯤부터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2015년까지라고 2016년까지 나눠보면 그때 이미 90% 비트코인은 이미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값이 언제 올라가는가 하면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중개소가 생기면서 값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급격하게 많은 막 기사들이 양산됩니다. 그리고 뭐 금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증권거래소를 만든 이유가 증권을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거래소 역할이. 당연히 중개소가 생기면 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세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간 거는 99% 저는 이제 중개소 역할이 99%고 나머지 1%는 뭐 순진하게 미래에 이제 화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HTS로 주식 거래를 하면 거래소 수수료가 0.02% 내고 세금을 따로 내요. 증권거래소. 그래서 0.3%인데 실제로 이제 증권거래소는 0.15%예요. 나머지 0.15는 농어촌 특별세라서 보통 우리가 0.3으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따로 안 내죠. 왜냐하면 이제 등록된 주식이니까 거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데 장외 주식은 여전히 양도소득세가 따로 있어요. 무려 10%를 벤처기업은 내고요. 20%는 번 돈의 20%를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장외 주식도. 근데 암호화폐 중개소에서 거래되는 건 지금 세금이 단 한 푼도 없어요. 내는 돈은 뭐냐면 거래소 수수료 0.2%밖에 없어요. 0.1%는 HTS 주식 거래의 10배죠. 근데 증권거래소를 안 내니까, 거래세를 안 내니까, 비슷한 측면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뭘 계산해 봤는가 하면, 총 자산 대비 하루 거래량 한번 계산해 봤어요. 총 자산 대비 하루 거래량이란 뭐냐면, 전체 갖고 있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100조다. 근데 하루에 1조가 거래되면, 총 자산 대비 1%가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좀 추정을 해 봤는데, 추정은 이제 세 가지 정도 추정을 해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300만 명이 지금 거래를 한다고 하고, 나중에 350만 명으로 이제 좀 수정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주축이 20대, 30대라고 했고, 하루 거래량이 5조에서 6조. 그래서 가정을 그냥 300만 명의 20, 30대 주축이 하루 거래량 5조 정도 가정을 해서, 인당 얼마를 갖고 있을까를 100만원부터 3,500만원까지 한번 좀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각자가 제일 바닥입니다. 각자가 3,500만 원씩 갖고 있다고 하면 총 자산은 105조 정도 되고 총 자산 대비 하루 거래 비율은 5% 정도 돼요. 근데 20, 30대가 주축인데 인당 3,500만 원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그죠? 제일 위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래서 3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 500만 원을 보면 총 자산이 15조 정도 되고 추정되는 하루 거래 비율이 33%예요. 바꿔 말하면 3일에 한 번씩 모든 자산을 팔았다 다시 사고 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식 거래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총 자산 평균이 2017년에 한 1300조 정도 돼요. 근데 거래되는 게 4.58조 정도 거래되니까 주식 대비 자산 하루 거래량이 0.35조예요. 그리고 주식 거래는 하루에 4.5조, 4.6조인데 암호화폐는 그보다 더 많은, 주식보다 더 많아요. 5조에서 6조가 거래되고 추정 하루 거래는 30%예요. 86배입니다. 예전에 주식 객장에 있는 증권사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매매 회전율하고 연동되어 있었거든요. 매매 회전율은 뭐냐면 증권사는 주가가 떨어져도 항상 돈을 벌어요. 왜냐면
불필요한 거래를 계속 고객들을 부추겨서 계속 뗐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 증권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하루 대비 거래량 1.5%를 넘어가는 순간 수수료 때문에 수익을 못 낸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서로 자정 결의하고 그래서 그 인센티브 제도도 많이 바꾸고 한번 홍역을 겪었죠. 그 전만 해도 계속 샀다 팔았다 고객들 계속 부추겨서 매매 해주는 걸 계속 올렸었어요. 1.5%만 넘어도 수수료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이 안 나는데 30%를 하는데 날 수가 있을까요? 이 계산해 보면요. 인당 134만 원을 수수료로 계속 내고 있어요. 인당 134만 원입니다. 아까 자기 인당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갖고 있다고 추정했는데 그 중에 거의 15% 20%를 수수료 내고 있어요.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다 이야기 할 때 누가 돈 봅니까? 이게 땡기면 환전해서 코인으로 땡기고 다시 환전해야 되잖아요. 수수료 떼면 남는 거 없죠. 똑같은 구조예요. 30%나 되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뭐 누구가 뭐 몇 배 벌었다더라, 몇십억 벌었다더라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다단계들이 많이 쓰는 평가이익이죠. 실현 손익이 아니라. 뭐 평가이익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예전에 그 뉴턴 아시죠? 뉴턴. 만유인력의 뉴턴. 뉴턴이 어떤 일을 쓰는가면 지금 또 이제 희대의 사기കള이 튤립 강풍, 미시시피, 뭐 사우스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 이제 뉴턴이 사우스시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요. 투자를 했는데 단기간에 거의 300% 정도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역시 나는 천재야 뭐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래서 다 팔아서 돈을 벌었거든요. 이 다 팔았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가 2배를 번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돈을 또 빌립니다. 그래서 옛날 땄던 돈하고 다 집어넣었다가 파산해요. 그때 뉴턴이 이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천체 물리는 다 계산할 수 있는데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을 못하겠다.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래서 잠시는 딸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다시 투자를 해서 결국 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난 주변에 뭐 매덕 벌었다라는 사람 들으면 제가 우리 일주일에 10명에서 20명씩 로또 되잖아요. 로또 되면 10억씩 벌잖아요. 그죠? 뭐 확률적으로 따지면, 실제로 확률적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에서 딸 것보다 그게 더 많아요. 1000만원씩 되면. 계산해보면.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된 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시세 조정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면 HTS는 증권거래소가 보는 단일 가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비트코인 시세는 거래소별로 다 달라요. 지금 전 세계의 거래소가 알려진 것만 8,000개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4대 있고 좀 10개 정도 있는데 전 세계 8,000개 거래소에 비트코인 값이 다 달라요. 왜냐면 중개소가 중개해주니까 팔려는 사는 사람 중개값이니까 단일값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그나마 순진한 거래소도 있겠지만 뭐 장난치려면 장난칠 거 되게 많죠? 그리고 거래소가 장난을 안 치더라도 같은 사람이 비트코인 주소를 2개 만들어 놓고 샀다 팔았다 계속 가격 올리면 자기는 수수료만 낸대요. 그렇지만 결국 올라가 있는 값에 자기 평가이익을 와서 팔 수가 있잖아요. 시세조정. 결국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시세조정이 안 되면 오히려 더 이상하죠.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MB 정부 시절에 코코 엔터프라이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코코 엔터프라이즈가 그때 되게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좀 웃긴데, 엔터프라이즈니까 뭔가 좀, 뭐 하는 데지? 뭐 이랬는데, 어느 날 자기들이 다이아몬드 사업한다고 막 떠듭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약간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외교부가 아주 이상한 발표를 하는데, 이 코코 엔터프라이즈가 카메룬에서 4억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땄다라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사기업의 공고를 확인도 안 하고 발표를 해줘요. 4억 캐럿이면요, 전 세계 다이아몬드가 1억 캐럿밖에 안 나거든요. 4년치예요, 전 세계. 그거를 2번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회사의 주가가 거의 60배가 돼요. 그 다음은 아시겠죠? 어떻게 됐는지. 근데 단 한 명도 책임 안 졌어요. 외교부에 있는 사람. 지금도 미스터리죠. 왜 책임을 안 졌는지. 외교부가 왜 확인도 안 하고 유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사기업의 카메룬의 사업 개혁. 실제로는 있지도 않았고 조작해서 개발 능력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조작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시세하고 됐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는 거겠죠. 또 하나가 환율과 수수료가 없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수료를 보면요. 이게 평균 수수료예요. 원래 3,0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25,000원이에요. 내가 100원을 보내려고 해도 25,000원을 내야 100원을 보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25,000원 밑에 비트코인을 보내려고 하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수수료 다 나가니까. 25,000원을 쓰면 한 하루 정도 기다려야 돼, 하루 정도. 바로 보내려면 한 7만원, 10만원을 써야 비트코인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채굴업체들이죠. 채굴업체들이 높은 수수료 먼저 처리를 하는데, 그죠? 점점점 거래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채굴업자는 한정돼 있고, 블록은 144개, 담을 수 있는 블록은 더 이상 트랜잭션 없으니까, 점점점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많은 거래를 누가 합니까? 개인들이 하나요? 누가 해요? 중개소가 하잖아요. 중개소가 할 때 돈 아낄 필요 뭐 있어요? 고객한테 받으면 되는데. 그 중개소는 빨리 처리해서 한 번이라도 더 팔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점점 올라갈 수가 밖에 없죠. 그래서 사토시는 막 열변을 토합니다. 거기 논문 보면 은행의 수수료 때문에 소액 거래가 다 말살되는 나쁜 놈들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소액 거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은 거래 금액에 따라 비례해서 수수료가 올라가잖아요. 얘는 바이트에 비례해서 올라가요. 거래 금액이 아무리 커도 1,000원을 거래해도 215바이트면 10,000원이면 되고 100원을 거래해도 215바이트면 10,000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소액 거래는 불리하고 고액 거래는 유리하죠. 그런데 공돌이 입장에서는 여러분 말씀하시면 아주 합리적이죠. 사이즈가 크면 더 받아야지. 근데 경제적인 측면은 완전히 안 맞죠.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한 거고 전혀 맞질 않아요. 보실래요? 수수료를요, 얼마 내면 얼마 처리될지 지갑에서 계산해줘요. 위에 테이블은 지갑에서 계산해 준 거예요. 11만원 내면 한 20분 걸린다라고 계산해 준 거예요. 이 수수료는 뭐냐면 1kb당이에요. 보통 이제 가장 적게 거래를 하면 한 215바이트 정도 돼서 요거 한 5분의 1. 그래서 가장 적게 하면 요거 한 5분의 1만 내면 되니까 3만 정도로 보시면 되고, 좀 거래 내역이 많아서 한 1K 정도 되면 11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네가 11만원을 내면 20분 정도에 처리될 것 같다. 그런데 3만원을 내면 하루 기다려라. 이게 시스템에서 계산해 준 거예요. 권장 수수료. 아래는 뭐냐면 제가 직접 샘플로 거래 수수료 처리 시간을 한번 샘플로 뽑아봤어요. 제일 위가 뭐냐면 수수료를 딱 300원 냈어요. 300원. 최저 수수료가 1,000사토시거든요. 1,000사토시. 우리 돈으로 한 200원 정도 되는데 최저 수수료보다 조금 더 낸 거 300원 내면 은행 수수료가 500원이니까 많이 괜찮네 생각이 드시는데 처리 시간 보이세요? 7,221분 걸렸어요. 그래서 돈을 좀 더 내서 3,000원을 내면 웃기게 시간이 더 걸렸어요. 11,412분 걸렸어요. 일주일하고 하루가 더 걸렸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3,000원 내면 돈 받는데 8일. 그 다음에 2만원 내니까 좀 빨리 됐죠. 69분. 밑에 7만원 내면 191분, 3시간 넘게 걸려요. 따라서 비유를 하자면 은행에 계좌이체를 하고 이제 클릭을 했는데 이 모래시계 계속 돌아가면서 기다려주세요. 이제 3시간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수료는 얼마냐면 7만원. 쓸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한 소프트포크, 하드포크의 메인터넌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이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게 사용자가 늘어나면 반대급부로 이게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감이 되면 수수료에서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금과 비트코인을 또 하면서 무슨 한정돼 있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게 쓸 때가 몇 달 됐으니까 1,400개, 지금 한 1,500개, 1,600개 넘을 거예요. 암호화폐는 하루에 2개 정도 만들어져요. 비트코인이 한정되어 있는데 왜 비트코인만 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도 뭐 느리려면 언제든 느릴 수 있고, 지금 요게 이제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암호화폐 보여드린 거고, 전 세계는 이미 1,400개가 있고, 하루에 2개 이상 만들어져요. 만들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도 이제 GitHub 가시면 소스 다 공개되어 있고, 얘들 재단들 보면 다 소스 다 공개하잖아요. 갖고 와서 그냥 만드시면 돼요. 문제는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죠. 이게 돌려야 되니까. 이제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 하나 발행하는 거는 뭐 저거 이더리움 갖고 와서 보통 그 어디 교육장에 가시면 그 교육장에서 실제로 막 화폐도 발행해 보시잖아요.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논리가 다 안 맞죠. 그럼 이 논리가 나온 이유는 아까처럼 그냥 뭐 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것밖에는 없죠. 저는 왜 2020년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가 하면, 지금 세계 그래프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발행되면 비트코인을 우리 원화로 환산해서 자기가 수익을 얻을 거잖아요. 그죠? 채굴 단가는 암호화폐가 아니죠. 채굴 단가는 뭐냐면, 내가 기계도 사야 되고, 그죠? 에이직도 사야 되고, 사람도 사야 되고, 막, 전기세도 내야 되는데, 전기세를 우리가 암호화폐로 낼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법정화폐로 내야 돼요. 그죠? 채굴 단가는 딱 정해져 있어요. M.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그건 빨간 선이에요. 그죠? 그래프는, A, B, C는 뭐냐면, 1비트코인당 얼마냐. 예를 들면, C가 뭐 한 1,000만원, 뭐, D는 500만원, 뭐, A가 한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제일 C 같은 경우를 볼까요? C 같은 경우에는 12.5 비트코인만 생겨도 채굴 단가보다 높죠, 그래프가. 따라서 마진이 생겨요. 저기 C3하고 Y축으로 C3하고 빨간 선하고 그 차익이 자기가 남는 돈이죠. 근데 단가가 떨어져서 단가가 B로 떨어지면 50비트코인하고 25비트코인일 때는 그래도 아직 수익이 남아요. 빨간 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12.5가 되면 B로 떨어지면 B3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남아요. 그죠? 빨간 선 밑에 있잖아요. 요게 이제 채굴 단가니까 그래프가 요 밑으로 들어오는 요 지점 되면 채굴 단가가 실제로 얻는 돈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손해를 보죠. 그러다가 이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어떤 경우는 항상 손해를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채굴 단가를 좌우하는 게 뭐냐면 원화 가치예요. 예전에 2,500만 원 할 때랑 지금 700만 원 할 때랑 수익이 일단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도 여전히 수익은 좀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원화 가치가 500만 원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지금 엄청난 지금 에너지를 지금 투입했는데, 그러면 채굴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안 남으니까. 그럼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채굴을 안 하든가,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로 옮기든가. 상대적으로 채굴하기 쉬운.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야, 그러면 업체들이 빠지면, 이제 뭐 개인들도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2조 배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앞에 잠깐 들으셨으면, 이게 난이도가 내려갈 때 75% 맥스로 내려가요. 아까 2016개 만들 때만 난이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번 75%씩 줄여서 지금 2조 배 된 게 다시 1로 돌아가려면 3년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개인이 다시 채굴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3년 6개월 기다려주면 돼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메이저 10개 업체가 단가를 이거로 채굴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업체는 현재 하드웨어로 이거를 채굴할 수가 없어요. 스탑되는 거죠.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채굴을 안 하면 거래 기록을 못 하니까. 그래서 스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력하게 그 다음 반감기인 2020년 7월 6일 아니면 조금 더 가서 2024년 7월 3일은 그냥 채굴을 할 수가 없어요. 단가가 안 맞을 거라고. 거기에는 제가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더 내려갈 거라는 게 좀 깔려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왜 최고의 강국이겠어요? 전기세가 싸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든 채굴업체가 중국, 아이슬란드,
전기세 싼데 다 몰려있어요. 왜냐면, 하 빨간색이 내려가거든요. 채굴 단가. 근데 한국에서는 채굴을 못해요. 안 맞거든요. 전기세가. 그래서 강원도에 가잖아요. 그죠? 강원도 가면 농업 전기로 둔갑시켜서 막 채굴장 돌리고, 그죠? 근데 뭐, 예전에 할만했어요. 하나 채굴하면 3억 정도 떨어지니까. 그죠? 1년에 하나 해도 뭐 3억이면 괜찮으니까. 근데 점점 안 되죠. 안 되면 계속 수수료 받을 거고. 근데 여러분, 계속 아까 일반도로 막 이래 자화자찬하고 올라갈 거라는 얘기만 있는 걸로 아시는데, 실제로는 많이 묻혀서 그렇지, 저하고 같은 목소리 내는 게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로버트 실러도 완전히 붕괴될 거다라고 얘기했고, 빌 게이츠 씨 또 나왔네요. 같은 말 했어요. 익명성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험이 될 거라고 같은 목소리 냈고요. 마지막에 저처럼 기술적인 문제로 비트코인은 사라질 거라는 말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다 찾았어요, 결국. 이 마이크 헌이라는 사람이 이미 2016년 1월 14일자에,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개발한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에요. 거의 저하고 비슷한 이유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묻혀있다가, 이 기사가 2018년 2월 5일자 머니투데이에 난 기사예요. 예, 되살아나기 시작한 게 예전에 했던 말이.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중개소 하는 애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알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근데 뭐 상관없죠. 사실 기술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제일 높은 게 되게 웃기죠. 왜냐면 초기에 나와서 결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다 그 결함을 고치고 나왔기 때문에